네, 청와대가 있는 곳인데요. 어공 전성시대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공, 조금 낯설기도 하고 알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8일이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 참모진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전임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이른바 늘공무원, 늘공이라고 하죠. 대신에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제 지금 속속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늘공보다는 어공이 많이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성시경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네. 이제 퍼질 정도로 관료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제 어쩌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정무적 공무원들이죠. 선거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참여해서 일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늘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5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들, 즉 어공이 전 정부에서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직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이제 비서관이나 행정관급 같은 경우에 정부 부처 말고 이제 일단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게 어떤 정부마다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좀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법과 원칙 속에서 뭔가 이걸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가, 이 문제를 보면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인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결국 이 사람들을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결국 탄핵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보면 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공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어공과 늘공은 항상 균형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너무 어공이 힘이 세지면 너무 정치적 청양으로 가는 것이고, 또 너무 늘공이 힘이 세지면 이거는 아무도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관계는 상당히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우섭 국장께서도 청와대 어공으로 네.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갈등이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갈등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일단 그 스타일하고 관심, 목표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공 같은 경우는 결국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한 것이고,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야 나한테도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일반 그 직업 공무원들의 경우는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2, 3년 동안의 기회를 통해서 그거 갔다 오면 사실 승진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 경력도 쌓고 이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공들은 충성심이나 그리고 정무적 판단,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는지 있는 여부, 여론 이런 거에 중심을 둔다면, 그 직업 공무원들은 나중에 이게 흔적이 돼서 나중에 내 공무원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소극적이게 되고, 또 정무적 판단보다는 규정적 판단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 초의 경우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치해요. 근데 임기 중반 이후로 갈수록 약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에 엮이면,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들의 경우는 다음 정부에서 자기가 한직으로 밀려난다든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이 소지도 있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껴 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으니까 갈등 소지들이 있죠. 네. 이 어공, 대통령의 운명과 함께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공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요. 자,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박현민 행정관입니다. 본인이 어저께 화제보다 논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의정기 비서관실에 들어갔고요. 아마 이제까지 청와대 들어갔던 행정관 중에서는 참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 2017년인데 10년 전에 쓴 2007년에 썼던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썼던 남자 사용 설명서요.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썼던 여성 비하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입으로 참 옮기기도 참 그럴 정도로 어떤 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도전할 때도요, 출정식도 기획하고요, 거의 모든 행사 이벤트는 바로 탁 행정관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도 같이 문 네. 대통령과 가기도 했고 근처에 있어서 이번에도 그 의전계 비서관실에 어떤 여러 가지 청와대 행사 기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관으로 아직 지금 발령은 안 났습니다. 지금 신원 조회 중이기 때문에 발령은 안 나서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띄워서 정말 죄송하다. 그때와 네. 생각은 달라졌지만 정말 죄송하다. 제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반성합니다라고 글을 띄웠고요. 저도 어제 탁현민 행정관한테 전화는 걸어봤는데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기자들의 아마 문의가 있었을 텐데 SNS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획력도 뛰어나고 좀 재치가 있는 뭐 이런 분으로 이제 기자들도 알려져 있고 좀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면 저게 탁현민의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2012년 대선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탁현민이고요. 불세출의 공연 출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라 저한테는 뭐 별로 새로울 건 없고요. 캠프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돕겠는데 아마 그 휴식과 여흥 뭐 이런 걸 주로 맡게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비하적인 저 인식 지금은 아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냥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모르겠지만 네.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영입을 해서 같이 네. 일을 하게 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나는 꼼수다. 바로 거기 기획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톡톡 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자체를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제 품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인 철학의 문제겠죠. 그게 너무나 이제 좀 천박하고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 비하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올곧고 그리고 좀 도덕성 갖춘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권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를 한다라면 이건 과연 타당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 자체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의 이제 손발을 맞춰주는 행정관한테까지 이렇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냐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난 거로만 따지면 거의 인사검증 이 청문 수준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이제 토크들을 하는데 저는 좀 과다한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관 인사까지 이런 식의 이제 인사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적절할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분의 경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직책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경우는 동네 조그만 산을 간 게 아니라 히말라야를 같이 한 겁니다. 네. 대통령하고 여행을 같이 갈 정도다면 어느 수석, 어느 비서관이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검토해볼 대목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의 문제가 되는 건 책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작가라면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비난은 받을 수 있고 독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내가 받아야 될 내 책임의 몫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것도 저는 좀 본인이 보다 더 진솔한 국민에 대한 입장들 한번 다시 밝히는 게 어떨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어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레이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네. 실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하신 분이죠? 실명도 알려드릴게요. 최성준이고요. 그다음 문 대통령과 동갑이어서 문 대통령은 최 선생님이라고 네. 부르다고 합니다. 최 레이서라고 불리는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문 대통령이 영도에 어머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 그때 방탄 차량을 안 타고 저 버스에 모두 같이 탔는데 그때도 바로 저 최 선생님, 최 레이서가 바로 운전을 해서
지금 도착한 것으로 언론에 이제 포착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권양숙 여사도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고요. 네. 문 대통령 차량을 5년 동안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김정숙 여사 빼놓고 가장 문 대통령과 오래 있었던 사람을 꼽으면은 바로 저 최 레이서가 꼽힐 정도로 지금 문 대통령의 지금 기동 비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할 때나 어디 이동할 때 지금 그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휴게소 갔을 때 빈 그 식기 반납을 했을 때 2개여가지고 저거 하나 누구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주인공도 이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이제 아마 대통령 1호 운전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운전을 잘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예전 대통령 모시던 운전기사분도 아는 분도 계신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에는 거의 달인 수준입니다. 거의 예술입니다. 운전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 안에 어떤 상황이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운전을 잘해도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이 방탄차가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하는 차량과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철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한번 속도를 내면 이게 제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방탄차를 몰기 어렵고 또 운전 기술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직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 운전기사는 후진으로 시속 한 80km를 가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 기술 자체가 굉장하고 또 특히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이걸 주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운전 기술이 뛰어난 분이고 뭐 미국의 대통령 타는 그 비스트라는 그 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방탄차를 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아마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선택한 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차를 운전해 왔던 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과 얼마만큼 같이 호흡을 맞췄냐.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입이 무거워야 돼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저 기준은 뭐냐면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재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운전기사를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뇌물 비리 사건, 예를 들어 성완종 게이트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비리 사건의 주요한 제보자라든가 아니면 폭로자라든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운전기사. 네.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경우 결국은 뒷자리에 이제 후보자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뭘 금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달할 때 실제로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부름을 하는 걸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도 근데 쉽게 뽑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이만석 전 국회의장 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년을 같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임종까지 마지막 지켜보면서 네. 운전까지 가족처럼, 네. 운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그 묘소까지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만큼 운전기사와의 관계 자체가 거의 뭐 형제지간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고 두텁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격적 모멸감을 왜냐하면 이 다 폭로한 분들이 보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운전하는, 모시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 최근에 뭐 재벌들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와의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분인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그동안 한 수년 동안 모셔왔고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1호 운전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지막 어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인걸, 이광철 행정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인걸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두 명의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만난 것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인걸 변호사는 전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공안검사요. 그리고 이제 이광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변 소속이었고요. 가까운 예로 이제 2010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그 심판이 있을 때도 이인걸 당시 검사는 그 해산, 통진당 해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맞섰었고, 네. 당시 이제 통진당 쪽을 이광철 변호사는 또 옹호를 하면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맞붙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또 왕대산 간첩단 사건 때도 검사와 변호사랑 또 맞붙어서 두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한 이슈를 두고 이렇게 경쟁했던 인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부터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까지 여러 번 부딪혔다고 그랬는데 이광철 변호사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증오와
특유의 관심법을 동원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종북의 멍에를 씌워 헌법적 보호질서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맡은 사건의 각자의 위치만 봤을 때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보이는데 왜 저 두 사람을 민정수석실에 한꺼번에 발탁을 해서 놨을까? 원래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다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그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게 아마 이제 내부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한 방에서 같이 일을 한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요 경우 이인걸 변호사하고 이광철 행정관 두 분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민변 왕재산 사건이라든가 뭐 통진산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직업적 활동의 어떤 변론 행위를 넘어서서 사실상 어떤 확신범처럼 옹호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아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에서 과연 제대로 이 업무 협조가 가능할지, 기준이 뭔지, 민정 업무의 기준들을 맞춰가는 데 있어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이 공안검사와 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정말 화학적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때 있을 때 이제 그때 1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어떤 간첩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1심의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에도 1심에 어떤 소속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거에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뭐 사표를 그때 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건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동거 자체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어떤 좀 대립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광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변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가장 어떤 민변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룹에 속한 분이고, 이인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정부 공안검 출신이긴 하지만 또 정부 통지나 예산에 그쪽 변호인을 맡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정말 칼라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사람에서 민정수석에 부딪혔을 경우에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그냥 내부에서 잘 화합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게 이제 극단적 대립 양상을 갖겠는가? 지금 뭐 아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통진당 문제와 비슷한 어떤 사안 자체, 이 어떤 측면 보면 이제 뭐 종북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두 사람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리고 중재를 할 것인지,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임명 자체는 앞으로 민정수석에서 잘 화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면 상당히 갈등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네. 이 공안 사건 말고도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인데 이 두 명의 행정관이 어떤 조정을 이끌어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어쩌다 공무원 4명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